가족도 끌었는데 뇌물이 말이 되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말말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구속에 대처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원래 이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결국 수용. 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이게 바로 인간이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현실을 받아들이는 심리의 5단계 아주 고전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박 전 대통령의 상황과 한번 접목을 시켜봤어요. 먼저 첫 번째, 부정부터 가기 전에 이 눈물 부분이 쏙 들어와서 네 번째 우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지난번 검찰 조사 때 박 전 대통령이 눈물 흘렸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일단 21일 날 조사할 때 삼성의 어떤 뇌물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하고 계속 치조를 받으니까 아주 반발을 하면서 결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동생들하고 인간관계 다 끊었다. 절대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흐느꼈고,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소리를 듣고 비서진들이 안에 막 들어가고 있다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눈물이라는 게 뭐 통곡이라는 게 보다는 억울함 내지 아니면 난 돈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왜 뇌물로 엮느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반발에 대한 어떤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눈물을 쏟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억울하시겠죠. 박 전 대통령 억울한데 아직도 제왕적 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변호인단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제일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리 억울해도 법리적으로는 이게 뇌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변호인단하고 소통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나만 억울하다. 이게 왜 범죄냐? 내가 동생들도 다 안 만나고 이렇게 내가 외롭게 지내고 대통령직을 수행했는데 하는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 법리적 뇌물 여부에 대해서 본인의 그 변호인단과 소통하지 못한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사실 그간 눈물이란 게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마다 눈물을 보이면서 어떤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만의 그 얘기는 아니고 오바마 그 전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도 총기 사고가 났을 때 그 굉장히 펑펑 우는 그 눈물이 준 공감이 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의 눈물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큰 거죠. 그게 뭐 의도가 됐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의미 자체가 큰 건데 박 전 대통령이 이 검찰 조사에서 보인 눈물은 정치인으로서의 눈물보다는 그동안에 나는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는 오직 애국심밖에 없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뭐 억울함 아니면 분노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에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인 의미를 지금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슷한 예가 뭐가 있냐면 어떤 단체장을 하는 데 있어서 횡령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뭐 단체 돈이 부족하면은 뭐 회식비 같은 걸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그러면 카드깡을 해가지고 속칭 카드깡을 해서 돈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그거를 단체를 운영하는데 다른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단체장 입장에서는 자기는 돈을 하나도 취한 게 없어요. 하지만 이런 항목을 유용하는 것도 횡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횡령죄로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모두가 하는 항변 중에 하나가 나는 돈 받은 게 없는데 왜 처벌을 받느냐. 그거와 똑같다. 또 하나 나만 뭐 이런 일을 하느냐. 단체하는 사람 거의가 이렇지라는 거거든요.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이는 뇌물죄에 있어서 보이는 그 못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법리적인 요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 박사님, 아까 네.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받을 때 저희가 사파로 한번 재구성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저는 그래도 가족도 끊었는데 그러니까 동생들과도 관계를 끊고 지냈는 데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그것까지 내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됐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냐라는 속내가 고스란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심이 없다. 그런 점을 좀 강조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까지 끊을 정도로 어떠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그러한 일체의 그러한 부당한 부조리한 비리 이런 행위는 절연을 하고 살았다. 그걸 강조하려는 건데 가족과 인연을 끊은 문제하고
뇌물적으로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건 본인의 어떤 그 자세나 무슨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뇌물죄는 마음가짐이고. 현실적으로 일어난 그것은 사법적 과정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앞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인식이랄까 이런 것은 70년대식 그 유신 시대의 그러한 어떤 그 절대 권력에 대한 인식, 그런 인식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한 행위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는,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측근 참모, 변호인들과도 충분히 소통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재 때도 당연히 기각될 거로 알았다는 게 대다수 그런 그 흘러나온 얘기고,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무슨 구속이냐. 구속이 안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었다가 영장이 청구되니까 상당히 좌절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도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는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좀 타협하려는 자세가 그동안 검찰이라든가 헌재라든가 특검에 일체 안 나가다가 검찰 수사에 나가서 21시간이나 받았고, 그때 평가가 검찰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제 진실이 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게 손범규 변호인,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대변인격인 손 변호인의 그런 코멘트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박 전 대통령은 현실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그렇게 일반의 국민과는 좀 눈높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괴리가 있다. 이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했다는 말을 과거 말로 한번 저희가 재구성해봤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저는 돌봐야 될 가족도 또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국민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10자식 안 굶기는 그 어머니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10자식 안 굶기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가 이제 5년 전 했던 말인데 잘은 안 지켜진 것 같아서요.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시면 이 우울, 그러니까 순서는 부정이 먼저입니다만 우울에서 부정을 한번 가보면 430억 받으러 대통령 됐겠나 이 말인데요. 예,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을 보였다는 건데 내일 법원에 출석해서도 혐의 부인하고 반박하겠죠. 저 표 정말 잘 만들었어요. 구속되는 사람의 심리가 딱 저렇게 변합니다. 예. 처음에는 끝까지 부정을 하다가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분노를 하면서 어느 정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하면서 타협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구속돼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울해하다가 나중에는 편해집니다, 마음이. 수용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그거는 구속됐을 때 문제고, 저는 상당히 잘 만들었는데, 지금은 1단계 부정 단계로 봐야 됩니다. 저렇게 풀어놨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뭐 혐의를 인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밑바닥에는 부정이 제일 클 것이다. 그렇죠. 부정을 갖고 있고, 영장실질심사 갔을 때도 부정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 우리 패널들도 지적을 하지만, 이 변호인단하고 이 얘기가 좀 돼야 되거든요. 이 변호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부정 부분을 인정시키는 단계를 변호사가 역할을 좀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좀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이런 죄는 어떤 죄가 되고 어떻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를 부정하는 거를 타협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주는 게 한편으로는 변호사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런 일을 조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직 청구부터 해가지고 영장실질심사까지 계속 부정하는 태도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간 부정을 해왔기 때문에 뭐 탄핵의 사유나 구속영장 청구하는 데의 사유에 이 부정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 굉장한 그런 인식,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 법원까지 가서 부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부인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그 구속사유 중에 한 위험이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부인하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의 불리한 말이지만 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죄는 형량의 문제보다도 저는 그거는 최순실이나 다른 사람에게 문제인 거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리사욕을 취한 적이 없는 사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뇌물범이라는 거는 정말 치욕적인 되는 거고 정치적으로도 이후에 정말 재기가 불가능한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뇌물죄에 대해서 끝까지 부인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말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청산 대상되는 그런 측근들 말고 같이 일을 했던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테크노크라트들 관료들도 그래요.
있는데요. 애국심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괴리가 굉장히 큰 거죠. 좀 이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애국이 아니라 뇌물 보면 정말 애국하고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오는 반발이 워낙 크고 부정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정과 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 박준 변호사님. 네. 검찰 조사 때 물론 완벽히 100%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박 전 대통령이 탈진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종종 있는 경우입니까 원래? 글쎄요, 뭐 조사가 길어지고 이러면 같은 질문들을 반복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과정에서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요. 뭐 지금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대질신문 하면서 또 감정이 억양되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 간혹 탈진하곤 하는데 예전하고 좀 달라져가지고 검찰에서 조사하는 게 좀 어렵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쉽니다. 물어봐요. 힘들면 좀 쉬고 하자. 변호인이 옆에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글쎄요, 아마 이 상황은 좀 친박 핵심 인사가 얘기한 건데 격앙된 상태로 본인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인하는 과정에서 잠시 탈진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는 일단 고위 관계자는 이런 얘기 보고를 못 받았다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친박 핵심 인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는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의연한 모습을 줄곧 보여왔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2월달 중간에 그 뵀던 때 그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시고 또 아주 얼굴이 웃는 얼굴이시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십니다. 역시 그 어려움을 많이 이겨내신 분이구나.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특히 또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많은 그 고통을 다 겪고도 저렇게 웃을 수가 있나? 어저께 뵈는 모습은 정말 제가 숨겨자 박근혜. 그거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구나. 예, 뭐 검찰 조사에서 눈물을 보이고 부정하고 또 그동안은 최순실 사태에 기획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정작 측근들에게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개인 일생과 관련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사고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고 항상 태도는 죄앙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속으로 원망하면서도 의연한 태도를 유지하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52년생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5.16 쿠데타가 나서 청와대를 61년도에 입성을 했어요. 그러면 10살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나중에 20대 초반에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20대 초반에 퍼스트 레디를 하고 근영회를 거쳐서 나중에 또 유신 말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막강한 그 유신 권력에 의해서 정말 숨소리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퍼스트 레디 역할을 하고 대통령의 딸을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은둔 생활을 하게 됐지만 그때 최순실 씨가 옆에 있었고 나중에 본인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성정 자체가 의사결정이 최순실 씨 외에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나중에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가는 그런 게 몸에 뱄기 때문에 지금의 변호인단과 또 지금의 이런 그 상황, 영장이 청구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대응하시는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고 박사님은 저에게 어떻게 해서 평정심은 잘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요. 글쎄 뭐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갑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 수사를 직접 받는 입장에서의 그러한 어떤 감정하고 또 집에 있으면서 삼성동 자택에서 있으면서 말하자면은 측근이라든가 이런 뭐 변호인들을 만날 때의 자세는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나 되신 분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든가 이런 것은 꼭 대통령 아니라도 우리 본인 개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랫사람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닌 척하고 좀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는 것 그런 정도 심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거기 삼성동에 계시면서도 어쨌든 올림머리 계속 하면서 흐트러진 모습을 안 보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걸로 그것을 이제 정상적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는 측근들의 태도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의 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무튼 공식적으로 저희 대리인단에서 최종 정리가 되면 그때는 그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한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자근자근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또 결정문에 대한 반박만 이렇게 할까 하다가 뭐 저희도 좀 한맺힌 게 많아서 지금은 탄핵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관해서는 저도 이제 입이 좀 자유롭습니다. 예, 변호인단에서부터 저렇게 뭐 탄핵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니 박 전 대통령 자체도 뭔가를 받아들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떻게 변호인단이 생각하고 있는지는 뭐, 인터뷰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탄핵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지금 바라보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탄핵하고 또 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거든요. 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변호인들도 뭐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제 일반 변호사 입장에 봤을 때는 항상 플랜 A, 플랜 B를 생각합니다. 최초는 무죄를 주장하고 싶지만, 무죄는 된다는 걸 보장할 수 있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무죄가 안 되면, 유죄가 되면 양형에서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의뢰인들하고 그렇겠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숙지를 시켜줍니다. 계속 자기는 무죄가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도 얘기합니다. 이거 충분히 이런 측면 유죄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갑시다라는 플랜 B를 짜는데 글쎄요, 저는 어떻게 왜 이런 얘기를 안 했고 끝까지 지금 보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들도 그러니까 다 모르고. 지난 솔직히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 있더라도 지금은 저거에 집중할 때는 그렇죠. 저에게는 지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영장이 내냐 안 내냐, 영장이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을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 같은데 글쎄요, 좀 현실 인식 자체가 제가 바라보는 인식하고 그 대통령이 바라보는 인식하고 변호인단이 바라보는 인식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실 인식이 이렇게 좀 많이 다르니까 이런 결과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다시 보시죠. 저희가 이제 부정과 우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는데 부정이 격해지면 분노로 어떻게 표출이 되잖아요. 어떤 행동들이. 그런데 이수희 변호사님 보니까 당시 검찰 조사 받으러 오기 전에 뭐 손범규 변호사가 입장을 하나 낼 것이다라는 뭐 골목설인데 골목 설명을 좀 제대로 준비했었다는 얘기가 오늘 보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측근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겠죠. 뭐 박 전 대통령께 뭐 여기서 성명을 자택 앞에서 한번 하고 가자라는 의견도 있었을 거고, 그러지 말고 저기 검찰 청사 앞에서 뭐 그래도 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그냥 말없이 들어가자, 아마 여러 의견들이 있었을 텐데 결국은 여하튼 골목 성명은 없었어요. 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만다행이다. 예. 그 모양새도 너무 안 좋고, 지금 글쎄요, 보수 유권자들 층에서는 아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면 뭐 충분하지 않느냐, 굳이 구속수사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라는 뭐 이런 보수층 내부에서의 의견들이 갈리기는 하지만 골목 성명 자체는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하튼 뭐 이 의견 자체가 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는 그래도 지금 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의 측근들의 의사결정이 그나마 좀 합리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듭니다. 근데 골목 설명 대신 민영정님, 그러니까 본인은 검찰 조사 때 눈물을 흘렸지만 검찰의 경의를 표한다는 문자도 박 전 대통령 뜻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검찰의 경의를 표한다는 그 변호인의 이 말이 정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 얼른 지금 떠오르는 게 결국에 조직을 그 검찰에 대한 검찰총장에 대한 불구속을 요망하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자 했구나. 근데 이걸 손 변호사가 본인이 한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진위가 잘못 전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초당초 처음부터 이건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라고 했으면 검찰이 상당히 더 곤혹스러웠을 텐데, 이거 지금 나중에 알려진 건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여러 상황을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가능해서 아무튼 억울하기도 하고 모든 수단을 강원해서 불구속 재판으로 갖다가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지금 변호인단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골목 성명까지 준비했었다가 그 카드는 접었는데 영장실질심사 20시간 남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순간 화면으로 잠깐 만나보시죠.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15년의 세월이고 그동안 외롭고 힘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늘 힘이 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보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그 책임은 무한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저 때는 대한민국에 대한 청사진이 머릿속에 있을 때였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부정, 분노, 우울 다 해봤는데 이제 그 전에 타협, 구속만은 막아야 되니까 실질심사 나가겠다라는 게 오늘까지의 목소리입니다. 예, 사실 뭐 포토라인에서는 부당 때문에 출석을 영장 실질을 포기할 그렇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참석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실질 심사를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측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석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판사 앞에서 소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본인이 봤을 때는 뇌물 부분, 특히 자기가 받은 부분이 10원도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분명히 할 거고요. 또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재단에 지원했던 부분, 블랙리스트 이런 거는 역대 정권에서도 가능했다라는 아마 얘기를 본인의 직접적인 입을 통해서 판사한테 하고 싶다라는 게 아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론이라는 거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변호사만 가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려면 마지막 어찌 보면 구속을 막고 싶다라는 마음이 지금 크지 않을까. 그래서 타협이라서 표현을 했는데 최대한 뭐 유죄가 되더라도 불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싶다라는 열망을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때 검찰 조사 때 여러 가지 오늘 뭐 눈물, 탈진, 그리고 동생들과 인연을 끊었는데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검찰 조사 당시에 말이 너무 많아서 검찰에서 너무 놀랐다는 말을 들었다죠. 전원이긴 한데 내일도 저런 그 어떤 뭐 내용을 떠나서 좀 발언 기회가 많고 많은 말을 할까요? 이제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마 말씀이 많아질 거는 같아요. 그런데 변호인들이 되게 이제 그 피의자에 대해서 의뢰인에 대해서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이 많아지면 그 안에서 분명히 모순이 나오고 어떤 그렇겠죠. 상대방한테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한테 유리한 말이 이게 또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의미 있는 말인지를 그 구분이 안 된 상황에서 말이 많아지면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변호인단이 부탁은 할 것 같은데 그게 박 전 대통령의 지금 심정에서는 받아들여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워낙 깊기 때문에 말씀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내일 영장실질에서 노출이 되는 거는 자택에서 나올 때만 아마 노출이 되고 이후에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갈 때 지하 통로가 있거든요. 아마 영장실질 심사를 가는데 더 이상의 노출은 안 시키지 않을까 검찰에서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구속영장 발부는 그 다음 날이 되어야 새벽이나 뭐 늦게까지나 있어야 될 테니까 노출은 아마 자택 앞에서가 전부가 아닐까 싶어요. 내일 저 삼성동 저 보이는 자택 앞에서 저런 모습만 내일 영장실질심사 때는 카메라에 포착될 수 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뭐 지하로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또 일각에서는 법원으로 바로 출석할 것이다. 그래서 포토라인에 설 것이다. 뭐 이런 관측들도 있던데요. 글쎄요, 이제 지금 내일 10시 30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 가야 되는데 예전에 검찰 같은 경우는 그날 21일입니다. 21일 조사를 다 미뤘습니다. 통제를 다 해가지고 했는데 법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서울중앙지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건도 많고 사건이 많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재판도 참 많잖아요. 그렇죠. 포토라인을 설정을 할지 그것도 사실 좀 의문이기도 하고 글쎄요 하여튼 일단은 그 나오는 시점이 아마 나오면 집에서 대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나올 때 그때 잡힐 게 아마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근데 저는 바로 저런 모습이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품격, 의연함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예를 그 만에 하나라 그럴 리는 이제 지금 아닌 걸로 됐지만은 박 전 대통령이 서류 심사해라. 나는 절대 이 삼성동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그러면 지지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지지자들이 무슨 신라통 갖다 놓고 이제 그러면 영장 가지고 온 사람하고 지금 영장을 집행한다는 거 얼마나 불상사가 나올 텐데 그런 것을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명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좀 그 부분은 좀 평가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내 말씀 쭉 종합해 보니까 어쨌든 변호인단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현실 인식을 심어주는 데는 실패했고 전략도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오늘 변호인단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권좌에서 지금 밀려나가지고 말이죠. 정말 안타깝고 딱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런 분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미 구속돼서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을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그자들로 하여금 증거를 조작하게 한다는 것인가. 이것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더더군다나 불구속돼야 된다라는 이런 시각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컨대 예, 뭐 변호인단은 지금 불구속을 주장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구속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또 심리적 압박감이 굉장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평생을 공주로 사신 분입니다. 공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구속됐을 경우 과연 그런 구속 상태를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뭐 걱정이 됩니다만은 뭐 사안의 그 구속 사유 중에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검찰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지금 변호인은 이야기했지만 검찰 측에서는 이미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 안종범 뭐 또 이렇게 우병우 해갖고 그 대책회의도 가졌고 그 사건을 숨기기 위한 그 대책회의도 가졌고, 또 최순실하고 독일에 있을 때도, 이렇게 차명폰으로 계속 통화하면서 이런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수습, 그런 논의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자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러저런 메시지를 통해서 뭐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증거인멸이라든가 입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 검찰 측의 얘기인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평생을 공주로 사신 분이고 또 여러 차례 그 언론 보도도 나왔어요. 영국에 이렇게 순방 갔을 때 화장실 같은를 전부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전에 송영길 인천시장도 인천시장 하실 때 그 잠깐 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전기를 다 바꿀 정도로 뭐라 할까 깔끔한.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지방 유세 갔을 때도 반드시 이제 당일로 갔다 왔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에서는 이 구속이 돼서 감옥에 갔을 때 그러한 상황 그런 것을 예상을 한다면은 정말 어떻게든 구속만은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감옥에 가서도 잘 적응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좀 고위직이라든가 이렇게 뭐 재벌 회장들도 정말 못 견뎌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아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후자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지금 뭐 삼성동 자택의 모습 잠깐 봤고 내일 오전 9시 30분 뭐 10시 경이면 저 문이 열리고 박 전 대통령이 나오겠죠. 이수일 변호사님. 근데 이제 올림머리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올림머리가 단순히 박 전 대통령에게는 그냥 하나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그렇죠. 본인의 자존심, 자부심, 뭐 어머니의 뭐 가풍 정도가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 수감될 경우에 올림머리에 대한 궁금증과 이런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께 올림머리라는 건 유경수 여사의 머리 모양을 그대로 따라온 거고 본인의 어떤 권위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게 컸었죠. 그런데 이제 그 구치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교도소에 비하면 좀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저 올림머리 자체가 스프레이를 뿌리고 또 그 머리핀을 굉장히 많이 꽂아야 되는 헤어스타일이니까 저렇게 유지할 수가 없죠. 그리고 머리핀 자체가 자해라든가 어떤 뭐 위해용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매점에서 파는 거 외에는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저 구치소 운영 규칙상. 아마 대통령께서 뭐 직접 머리를 아예 만지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뭐 좀 묶는 머리 정도로 유지를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있죠. 군인들이 장성급 이상 됐던 분들이 구치소라든가 어느 검찰에 갔을 때 그 제복을 벗게 했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진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박 전 대통령도 만일 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은 수의를 갈아입어야 되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당신 인생에서 최대의 좀 수모스러운 일들을 계속 겪어야 될 거고요. 하지만 저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는 그래도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뇌물죄를 벗을 수 있을 거다, 법원에서는. 그런 면에서 심리적으로 바닥을 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박근혜다라는 그 뭐 의지, 자존감 그런 거는 유지하지 않을까 구치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치소에서 어떤 예우를 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저는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네, 지금 현재 뭐 삼성동 근처로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네. 있고 내일 서초동 법원 근처에서도 집회들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 네.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심리적 응원을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기도도 하고 있고요.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앞에서. 아, 바이올린까지 연주. 예, 그래서 뭐 기도하고. 아, 저희가 삼성동 자택의 모습이고. 그렇죠. 지금 연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저 소리가 아마 들릴 겁니다, 안쪽으로.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위안을 이제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내일 10시 반이면 사실은 경호 차량으로 온다 그러면 삼성동에서 서초동까지 10분, 15분이면 도착하거든요. 나올 때 그 부분, 그러니까 나오면 사실은 영장이 발부되면 못 돌아가니까 저 앞에서 지지자들하고 지지를 못 가게 할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뭐 저 때도 바이올린을 킬지 안 킬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구속에 대처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세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이제 글쎄 네 분 말씀 정확히 보니까 왜 갑자기 자연인 신분이 돼서 반론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민영선 원장님. 예. 지금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뭐 수용은 좀 물음표를 쳐놨는데 지금은 수용 단계에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1, 2, 3, 4, 5 중에 어떤 부분이요? 제가 볼 적에는 이제 구속만은 좀 피하고자 하는 지금 그 재판부하고 이렇게 치열한 그 본인의 의사를 얘기 표명하려고 하는 어떤 타협이라고 할까요? 아, 지금 타협 예, 수준이다. 그래서 법원하고 사법부하고 직접 한번 타협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만에 하나 이제 그 어떤 극단적인 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 그 수감 생활을 비교할 때 전두환 대통령은 그냥 그 밥도 그냥 싹싹 다 비우고 하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밥도 남기고 뭐 그랬다 우리가 비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본인의 이제 성정하고 상당히 나타날 텐데 만약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올 경우에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상당히 우울증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한데 현 단계로서는 타협이다. 사법부, 재판부하고 타협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타협인데 결국 나중에 박 전 대통령 수용할지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수용 여부도 달라지겠죠. 뭐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이